회장에 관련해서 기자간담회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먼저 순서로는 추계학술 대회 관련해서 먼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장님 인사 말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가 이제 3월에 추계학술 대회를 잘 마치고 사실은 좀 더 이제 기자님도 일찍 뵙고 하반기 계획을 좀 말씀드렸어야 되는데 저희가 이제 두 가지 추계학술 대회하고 이제 정책과제를 준비하면서 정책과제가 저희가 5월 4일날 발표를 하고 5월 11일날 합격을 했습니다. 합격을 했는데 그 다음에 이제 5차례 정부하고 그 과제조정위원회가 열렸어요. 그래서 최종 사인을 7월 23일 날 하게 돼서 저희 내부에서도 이제 그 과제가 된 것을 좀 늦게 알리게 됐고 확실하게 이제 정부하고 계약을 한 다음에 알리려고 그러다 보니까 추계학술대 준비한 내용도 겹치게 돼서 좀 기자회견이 좀 늦긴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바쁘신 가운데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추계학술대 얘기하는 빅네임의 연자분들을 모셔가지고 잘 마무리했기 때문에 이번 축에는 회장님을 비롯해서 회장단에서 조금 더 젊은 신진 연자들로 좀 더 재미있는 컨텐츠로 한번 꾸며보자고 말씀을 하셨고요. 그래서 이제 막 보수교육 연자의 자격 정도가 되신 분들 위주로 해서 5분의 국내 연자분들을 모셨습니다. 그리고 보수교육 연자가 아니지만 해외 교수님 한 분 모시고 그리고 이비인후과 전문의 선생님 한 분 모셔서 원장님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콘텐츠로 꾸밀 수 있도록 노력을 한번 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시 돌아와서 다들 아시다시피 코로나 상황이 2,000명이 넘어서고 실제로 오프라인을 할 상황이 어려울 것 같아서 저희가 이사회에서 온라인으로 방향을 바꿔서 학술대회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미리 좀 말씀드립니다. 젊기는 하지만 여러 군데서 임상 경력을 쌓고 또 교수 직위까지 오른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충분히 임상에 대해서는 좋은 정보를 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새로운 이런 치료의 트렌드에 대해서 많이 카오미가 앞서 나가고 있고 홍보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으니까요. 그런 쪽으로 좀 잘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그 대주제를 그 슬기로운 축하 생활이라고 잡으셨는데 연재들하고 이렇게 대주제하고 어떻게 연결되는지 그것을 설명해 주시죠. 네, 대주제와 연재들을 묶었을 때 사실 어마어마하게 연관성을 잡기는 사실 좀 그럴 수도 있는데요. 어쨌든 신진 연자들이 저희가 추구하는 바는 아무래도 조금 더 요즘의 직연이나 최신의 트렌드를 좀 소개하는 의미가 크기 때문에 그것이 지금 요즘 가장 유행하는 드라마의 제목을 조금 변경하면 조금 더 재미있고 신선하게 다가가지 않을까라는 측면에서 대주제를 잡아봤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이비인후과 정순규 교수님을 모셨는데 좀 배경 설명을 말씀드리면 정순규 교수님은 삼성의료원 이비인후과에서 코 영역 전문으로 30년 가까이 삼성의료원 처음 오픈 당시부터 시작해서 근무하시다 올해 2월에 정년퇴임하신 교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삼성의료원에 계실 때 상당히 많은 치과 부문하고도 협진을 많이 해주셨고요. 상암동 이식 관련 어떠한 문제점이나 그런 걸 서로 많이 협진을 치과자하고 오랫동안 해오신 분이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정년퇴임하시고 나와서 이제 어떠한 이비인후과에 취업하고 계신데 본인이 가지고 있는 노하우를 좀 많이 우리 치과 의사분들한테 알려드리고 싶어서 저희가 모셨고요. 참고로 친형님이 정문규 연대치대 옛날 보초과 교수님이세요. 그리고 사부님이
또 치과 의사입니다. 그래서 보조과 전공하신 개업이 선생님이시기 때문에 치과 쪽에 대해서 많은 서로 추억을 해오신 분이기 때문에 저희 개원이 분들한테도 저희가 이제 상악동 수술, 개원이들이 그 상악동을 수술, 오래식이나 여러 가지 수술할 때 많은 그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많은 좋은 지식을 전달해 주시지 않을까 해서 특별 연자로 모시게 된 겁니다. 강연은 몇 분이나 진행이 되죠? 시간이. 한 연자분당 40분에서 1시간이죠. 같은 내용이지만 한 가지 이제 첨언 드리면 아까 말씀 주신 슬기로운이라는 주제는 저희가 춘계 때 이제 거인의 어깨에 올라라는 제목으로 지금 각 분야에서 정말 우러러보는 스승님들이 이제 각 분야의 과거와 현재 그런 부분에 대해서 줄기를 이제 맥락을 짚어주셨다면 지금 연자로 모신 5분의 교수님 및 원장님들은 각 분야에서 요즘 아주 활발하게 강의를 해주시고 계신 분들입니다. 그런 분들께서 지금 현재 또는 앞으로의 미래의 그런 술식들이나 테크닉이나 앞으로 우리의 이런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라는 그런 의견, 그런 지식들을, 지혜와 이런 것들을 같이 이제 공유하면 저희 개원가에 있는 분들이나 회원분들께서 조금 더 임상이나 이런 진료에 조금 더 도움을 받지 않으실까라는 생각으로 슬기로운에 대한 시의생활이라는 말을 붙였습니다. 앞서서 해외 연자 설명을 해주시죠. 네, 해외 연자분은 현재 쥐리 대학에 계신 분이고요. 주 연구 테마는 임플란트 주위염에서 오염된 표면에 대한 처리를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아이디어한지를 주로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연재를 받고 소개받은 내용 역시도 임플란트 주위염에 관한 내용이고요. 임플란트 주위염에서 오염된 임플란트 표면에 대해서 어떠한 도구들이나 어떠한 방법적인 것들을 갖고 근거를 갖고 치료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강의를 해주실 예정입니다. 네, 제가 좀 다소 엉뚱할 수도 있는데 지금 국내 신진 연자들을 이제 5분을 이렇게 출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여기서 그 가오미하는 학술단체로서는 굉장히 이제 체계적이라고 이렇게 이제 다들 알고 있는데 연자 선정할 때도 아마 그런 기준 같은 게 다 학회보다 어떤 좀 객관적이거나 뭐 이런 게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기준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가 그 임원님들만 해도 사실 100명이 넘는 학회다 보니까요. 우선 임원님들 위주로 일단은 저희가 리스트를 받고 그다음에 여러 명의 연자 풀을 구성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15명 정도 분의 연자분들의 리스트를 저희가 취합을 했었고요. 추계학술대 자체가 이제 온라인으로 가게 되면 연자가 어느 정도 너무 많아도 병렬식으로 좀 산만한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 중에서도 가장 현재 그래도 외부적인 활동이나 강연을 많이 하시는 5분으로 좀 추려가지고요. 나름대로 내부적으로는 충분히 자격 요건이라든가 능력들을 검증해서 5분을 모신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춘계도 온라인으로 진행을 하셨었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온라인에 오프라인 대비해서 한계나 어려운 점들이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지난 춘계 대회가 좀 어땠으며 그런 진행 상황의 진행적인 부분에 있어서 좀 이번 축에 반영되는 그런 부분들이랄까 달라지는 부분, 보완되는 부분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사실 작년
기억을 이제 되돌려 보면 작년에 이제 축약술 대회가 지부에서 하는 거였거든요. 작년 9월에 대전 충청지부에서 개최하는 거였는데 그 작년 9월달에 코로나가 갑자기 증가해갖고 그 저희가 빌려놨던 그 장소 자체가 아예 사용을 못하게 된 상황이 벌어져서 그래서 작년 가을에 그 저희가 또 동계특강도 우수연제도위원회 동계특강도 잡아놨었는데 축제 자체가 취소가 되니까 오프라인이 못하게 되니까 그걸 또 온라인으로 바꾸고 그런 과정에서 사실은 작년 축야술대하고 동계특강을 거의 비슷한 시기에 진행을 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사실은 저희가 기본 전제는 저희는 오프라인이 주된 목적이고 그래서 장소 예약 다 해놓고 모든 준비를 다 맞춰놨었는데 저희가 6월 이사회를 딱 진행하는 그 시점에 2,000명이 넘어서는 거예요. 숫자가. 그래서 작년처럼 이게 한 달 지나고 2달 지나고 상황이 되면 한 달이 늦어지면 똑같이 축약술 대회를 또 연말을 미루게 돼서 오프라인으로 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을 해서 이사분들이 이사회에서 치열하게 토론한 결과 좀 일찍 결정을 온라인으로 결정을 했고요. 그다음에 사실 저희는 오프라인으로 하고 싶었습니다. 하루이기 때문에 그런 배경이 있고 저희가 이제 그 가을에 축약술 대회를 그렇게 온라인으로 빨리 결정을 하게 된 또 하나의 배경은 이제 저희가 정책과제가 결정이 되고 나서 이 정책과제를 지금 진행하는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나중에 이제 다 진행된 다음에 사실 보고를 드리겠지만 그래서 그러한 다른 한 가지 더 그동안 해오지 않았던 일도 있었고 그런 그게 있었기 때문에 온라인으로 결정을 하게 된 거고요. 그다음에 춘계 때 저희가 상당히 부담을 갖고 이제 온라인을 진행을 했죠. 그래서 저희가 선보였던 그 3D 그 전시회 상당히 호평을 많이 받았고 또 이제 회원분들이나 여러 기관에서 많은 호응을 해주셔서 상당히 잘 치렀고요. 저희가 이번에 그 플랫폼을 같은 업체를 선정을 했습니다. 그 업체 자체가 이제 다들 아시겠지만 조금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업체예요. 플랫폼 업체가. 그렇지만 저희가 춘계 때 했던 그와 같이 서로 고민하면서 만들어 왔던 그 플랫폼 자체에 많은 걸 이제 서로 이제 공유하면서 노하우를 쌓아놓은 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춘계 때도 물론 춘계만큼 규모가 크지는 않지만 그 업체를 정한 이유는 저희가 좀 더 원활하고 회원분들한테 온라인을 저희가 운영하다 보니까 출결 관리나 과부하가 걸렸을 때 그런 거를 다 감안할 수 있는 업체를 선정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노잉이라는 업체를 저희가 선정해서 다시 한번 시도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춘계 때보다 좀 더 매끄럽게 더 잘 되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전시에 역시 3D나 뭐 춘계 때 했던 그런 게 계속 유지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번에는 이제 아무래도 저희 자체가 그 춘계만큼 이제 큰 규모는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이제 부스나 그런 거는 사실은 그 춘계만큼 그런 규모는 아니고요. 그냥 적절한 선에서 진행할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그 학술대회를 1년 동안 이것저것 운영하다 보면 부스 업체들한테 너무 많은 걸 요구를 하게 되고요. 그렇게 되면 지금 업체 상태도 상당히 좋은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서로 상생하는 의미에서 축약술대회는 서로 부담이 안 되는 선에서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거기 뭐 기자님들이 더 잘 아시다시피 온라인 학술 대회는 해보고 나니까 사실 회원들한테는 장점은 많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일단 나중에 이제 저희도 이제 다들 피드백을 받아보면 일단은 그 일회성 강의가 아니고 그 일주일이라는 기간이긴 하지만 자기가 듣고 싶은 강의를 계속 돌려보거나 중간에 자기가 뭐 진료를 한다거나 이런 좀 공백이 있어도 다시 돌려보기를 할 수 있고 해서 원하는 강의를 충분히 들을 수 있다라는 장점을 상당히 많이 말씀하셨고요. 두 번째는 이제 지방에 있는 회원분들께서 아무래도 접근성, 아무래도 모든 학술 대회가 서울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어서 그 부분에서 소외될 수밖에 없는 카움이
저희 학교뿐만이 아니고 많은 지방 회원들의 많은 그런 참여가 춘계 때 그런 6천 명이라는 아마 그런 성과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단점이라고 한다면 아까 회장님이 너무 잘 설명해 주셨지만 지금 이제 온라인 플랫폼 업체들이 온라인이 활성화되면서 작년부터 엄청나게 많이 늘고 있는데 일단은 그 감당이 안 돼서 트래픽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도 상당히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회원분들께서 상당히 많이 이제 어려움을 겪게 되고요. 두 번째는 이제 뭐 비용 문제도 있기도 하지만 그 사이트에서 가입을 할 때 학술 대회를 들으려고 이제 참여를 함에도 불구하고 어떤 회원 가입을 꼭 해서 본인의 의도와는 다르게 이제 그런 이중 과정을 거쳐야 되는 것을 상당히 부담스러워하거나 좀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저희 이제 사이트는 직접적으로 저희 사이트를 만들기 때문에 비용은 좀 더 들더라도 그런 부분의 안정성과 회원들의 편의성 그런 부분에서 좀 더 그런 부분들은 춘계 때에 잘된 점을 좀 보완하려고 계속 이어 나간 거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온라인 학술대의 단점은 이제 그 현장감, 이제 그다음에 서로의 양방향 소통에 대한 부분은 아쉬움이 있죠. 네, 그런 부분들은 저희는 이제 이번 축에는 일단 회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전체 온라인으로 일단 진행을 하려고 하고요. 저희 내년 춘계 지금 가운데 계신 호종기 교수님께서는 내년 춘계 조직위원장님이신데 오늘은 춘계를 얘기하는 자리는 아니지만 내년 춘계도 지금 오프라인으로 지금 결정해서 지금 준비를 벌써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그것도 뭐 어떻게 될지는 알 수는 없는데 저희 카오미는 춘계가 메인 행사이기 때문에 춘계가 혹시 코로나가 혹시 저희 의도와는 다르게 진정이 안 된다고 한다면 지금 기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장점을 잘 살리는 방향을 요술 좀 짜봐야 되지 않을까 고민을 좀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번에 온라인 교육인데 보수교육 점수를 주시나봐요? 네, 이번에는 처음이죠? 온라인 보수교육 점수는 저희 춘계 때는 4점이고요. 예, 보통 춘계는 2점. 예, 1년에 한 번이 4점인데 카오미는 이제 춘계가 4점입니다. 여러 가지 또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이후에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저희가 그 두 번째 보도 자료도 사실은 저번에 일단 먼저 드렸었는데요. 다시 한번 합쳐서 하기도 하거든요. 근데 이번에 저희 학회에서 중점으로 하는 과제 중에 이렇게 큰 과제를 받은 적이 아마 저희가 볼 때는 처음인데 카오미가 이때까지 굉장히 처음 하는 시도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위에 공유님들이 이때까지 해오신 그 카오미의 역사 속에 굉장히 처음 시도하는 게 굉장히 많은데 이 또한 그 처음 시도하는 것 중에 하나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보시면 보통 이런 국책 과제가 학회에서 했다는 건 직과에서는 거의 아마 본 적이 없으실 것 같은데 이번에 장명진 회장님이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고 이끌어 주셔가지고 이번에 국책 과제가 되었는데 쉽지는 않았습니다. 작년부터 여러 번 떨어지고 해가지고 겨우 그냥 이번에 쉽게 된 것 같이 이렇게 보도 자료가 나와 있는데 그 과정은 쉽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되었는데 이번에 학회 저희 학회와 여기 보시면 BNC 컴퍼니라는 회사, 그다음에 인공 솔루션 개발 업체인 AIT 스토리라는 회사, 그리고 병원 CRM 개발 업체인 벨텍 소프트 회사 이렇게 컨소시엄을 구성해 가지고 IT 쪽에 굉장히 뛰어난 회사들과 같이 일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런 그 데이터 구축 사업인데 데이터 구축을 하기 위해서 현재 그 5개 치과대학병원, 서울대학교, 신천서브란스병원, 강남서브란스병원, 당국대학교 치과대학병원, 그다음에 원광대학교 치과병원 이렇게 5개 치과병원과 그동안 카오미에서 좀 독특하게 진행했던 게 임플란트 찾아주기였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 의사 선생님들이 임플란트 치료를 받으러 왔는데 그 전에 다른 병원에서 임플란트 식립을 하기 때문에
치료를 받아왔는데 이건 제가 어떤 임플란트인지 모르겠습니다. 받았던 치과로 가보시죠 이랬는데 그 치과는 없어졌어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치과가 폐업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런 이제 치과 의사 선생님들의 이제 니즈가 많았기 때문에 그걸 해결해주기 위해서 벌써 10년 전부터 카오미는 이런 사업을 해왔었습니다. 그 임플란트 찾아주기 서비스, 1차소란 서비스를 해왔는데 그런 서비스를 좀 더 고도화시키기 위한 사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 사업의 이제 기초 작업으로서 그 데이터베이스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마침 국제 과제가 생겨가지고 우리가 참여를 하게 되었고 이번에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런 이제 배경을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추가로 말씀을 좀 드리면 카오미가 우리나라 임플란트 학회의 어떤 흐름을 주도하고 있듯이 앞으로는 그냥 임플란트 학회뿐만 아니라 임플란트 업체 그리고 임플란트 치료하는 치과의사 선생님들 그리고 임플란트 치료를 받는 환자분들 이런 모든 임플란트 관련된 이런 모든 그룹들을 그 통합해서 새로운 어떤 문화를 형성하는 어찌 보면 그게 우리나라가 임플란트 업체가 굉장히 세계로 뻗어가고 있고 세계를 갖다가 이제 주도하려고 이러는 가운데 한류 임플란트, 쉽게 말하면 K 임플란트 이런 걸 갖다가 문화를 이끌어가는 그런 그 환경에 이제 선도주자가 아마 카오미가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임플란트 문화를 형성해가는 그런 선도 학회로서 카오미가 큰 앞으로 계속 노력을 하는 그런 과정에서 이번에 한 결과물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추가 질문은 죄송하지만 앉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취합을 하고 있는데요. 어떤 임플란트가 이제 등장을 하게 되었을 때 그게 과연 정체가 무엇인지 여러 가지 그 데이터가 쌓이면 그것을 결국에는 인공지능이 도출해서 답을 알려주는 과제입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유익한 과제가 되겠는데요. 사실상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또 전 세계적으로도 그렇게 정확하게 이렇게 잘 시도된 사례는 없거든요. 물론 유사한 어플리케이션이 있긴 하지만 이렇게 시스템을 갖춰서 진행하는 경우는 아직은 그 유례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관련해서 정책과제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물론 일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보도자료를 이제 드리고 기사도 작성되었지만 또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자유롭게 말씀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그 영상 데이터 구축이라고 하면 여기 그 자료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번에 한 16만 개 정도의 이제 영상 자료를 저희가 수집하는 과제인데요. 16만 개에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보통 치과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는 파노라마 사진과 스탠다드 엑스레이 사진을 두 가지를 모두 다 취합해서 16만 개를 모으게 됩니다. 그래서 임플란트의 그 영상 자체가 파노라마에서 똑같은 임플란트라고 하더라도 파노라마에서 비춰지는 모습과 그다음에 스탠다드 엑스레이에서 비춰지는 모습이 약간의 차이가 날 수 있기 때문에 두 가지 자료를 같이 모으게 되어 있고요. 그 데이터의 소스는 카오미에서 아까 소장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카오미와 연관되어 있는 5개의 대학병원과 10개의 개인 병원에서 그 데이터 16만 개를 지금 모으고 있습니다. 조금 부연 설명을 좀 드리자면 이 영상 데이터 구축 사업은 빅데이터 이야기도 했었는데 각 병원마다 이게 외부 반출에 대한 굉장히 예민해져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 데이터 그 추출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임플란트 인식을 하는 거기 때문에 파노라마 사진에서 각 병원에서 그 임플란트 부분만 딱 따냅니다. 따내가지고 개인정보가 전혀 없는 상태에서 번호를 매겨가지고 이걸 갖다가 취합하는 거 하기 때문에 개인정보보호법이
굉장히 예민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걸 갖다가 어떻게 쓰든 걸리지 않게끔 개인정보를 어떻게 쓰든 반출되지 않게끔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이제 키포인트가 되겠습니다. 데이터의 용도가 임플란트 찾는 데만 국한되어 있습니까? 지금 저희 정책 과제를 트라이한 거잖아요. 근데 정부의 이제 정책 과제라는 거는 저희가 이제 치과계에서는 저희하고 그 지정 과제를 받은 연세대학교 치과 교정과가 지정 과제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교정과 같은 경우는 이제 세팔로 측면 사진 가지고 이제 그러한 그 자료를 가지고 이제 하는 건데, 사실은 저희는 치과계는 지금이야 트라이를 했지만 그 정책 과제는 매년 있어 왔고요. 매년 있어 왔습니다. 저희가 이제 못 찾아 먹었던 거고, 사실은 뭐 국립치의학연구원이 없는 상황에서 메디칼 쪽은 그 국립의학연구소가 한 5개 있고요. 한의학도 한 3개 정도 있잖아요. 그러면 한 기관당 예산이 거의 한 200억에서 한 300억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국립치의학연구원이 없다는 그 자체가 사실은 이러한 정책 과제를 수행하지 못해왔던 가장 큰 결함 중에 하나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우연한 기회는 아니고요. 제가 이제 총무이사 때 2014년도에 저희가 그 책자를 만든 게 있어요. 임플란트 찾아주기 텍스처. 그걸 만들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그 당시에 제가 이제 카이스트에 이제 김대식 교수 다른 모임에서 이제 뇌과학에 대한 강의를 한 1년 들었었는데, 김대식 교수가 저한테 그 얘기를 했어요. 그 앞으로 이제 AI 시대가 이제 5년 이내에 온다. 거기에 대해서 치과계도 뭔가 준비를 해야 되지 않냐라는 얘기를 했었고,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막연하게 그런 얘기를 들었고, 그 양반이 그 당시 얘기했던 게 2013년, 14년도 얘기했던 게 뭐 인공지능, 그다음에 뭐 자율주행, 자동차 뜬금없는 얘기였죠. 그때는 그런 얘기를 많이 했었고, 그때는 잘 와닿지 않았었고, 근데 그 책자를 만들면서 이게 우리가 지금 만드는 그 회사 그 임플란트 텍스처에 대한 그 영상이 나중에 분명히 쓰일 거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제가 총무이사 때 만들면서. 그래서 계속 일을 진행하면서 그 와중에 국가에서 다들 아시다시피 임플란트가 보험이 됐잖아요. 임플란트가 보험이 2014년도에 되면서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제일 많이 임플란트를 심는 나라가 된 건 다 아실 거고, 그러다 보니 데이터가 많이 쌓이게 됐고, 그리고 이제 저희가 임플란트 찾아주기 사업을 하면서 저희 학회 회원들 대상으로 하는데 1년에 한 200건 내지 300건 정도 데이터가 계속 한 5, 6년 쌓였단 말이에요. 근데 이걸 쌓이다 보니까 언제까지 이걸 주먹구구식으로 할 것이냐라는 의문에 도달하게 됐거든요. 그 와중에 이제 저희 학회 회원도 아닌데 전화를 해서 이거 알려달라고 했던 좀 그런 회원들이 굉장히 많았고, 그래서 이거 언젠가는 이거는 데이터를 쌓아서 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었고, 그 와중에 우연한 기회에 작년에 저희가 이러한 사업이 있다는 거 알고 트라이 했었는데 13등까지 주는 건데 저희가 23등을 했어요. 수백 명 팀이 붙어서. 근데 떨어지면서 이제 어떻게 이걸 다시 또 트라이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고, 그래서 올해 다시 시행을 해서 됐는데, 문제는 지금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 그 임플란트 찾아주기를 하는 회사들이 있어요. 똑같은 문제가 모든 나라에 다 있는 거예요. 이쪽에서 심었는데 나를 뭐 이사를 갔다든지 하면서 치과는 없어졌고, 그런데 하나의 픽스를 찾아주는데 250불에서 한 300불 정도 돈을 받고 있더라고요. 그분이 저희가 알아보니까 거의 한 40만 원 돈을 받고 이제 그런 서비스를 해주는 회사도 있고. 근데 저희가 그런 생각을 한 거예요. 이게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픽스를 제일 많이 신문이 이 자료를 지금 빨리 세이브를 해놔야지 나중에 이런 문제를 막을 수 있을 거고, 이건 우리나라가 전 세계 임플란트가 다 들어와 있기 때문에 제일 먼저 작업을 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준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정부 측하고 이걸 합격을 하고 나서 5차례 2달 반 동안 이 정책과제 조정위원회가 있었는데,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아까 그 질문해 주신 그러한 개인정보라든지 모든 문제에 대한 거가 불거져 나왔어요. 그래서 각 병원별로 그러한 그 정보 그런 걸리지 않는 그런 과정, IRB 그런 걸 다 승인을 받았고요. 모든 걸 다 받고 그러면서 2달 반이 지나간 거고, 아까 정 기자님이 질문해 주셨던 앞으로 어떻게 활용할 거냐, 이거를 활용할 분야는 무궁무진합니다. 왜냐하면 데이터 자체가 밖에 나와 있는 게 아니라 인체 내에 심어져 있는 수에 대한 정보이기 때문에, 그러한 정보를 가지고 저희가 앞으로
어떻게 활용하느냐는 또 다시 고민을 하고 또 다시 어떠한 새로운 걸 만들어서 시행을 해야 되지 않을까. 당연히 기본적으로 해야 될 거는 임플란트 찾아주기가 되겠죠. 그건 가장 기본적인 거고. 그리고 재밌는 거는 이번에 저희가 그 정책과제를 지원하면서 보니까 상반기에 합격한 업체가 있어요. 업체가 상반기에 선정된 과제가 한 80가지가 있는데 메디칼에서 거의 한 50개 이상을 다 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미 메디칼에서 어떤 걸 하고 있냐면 빅데이터를 하는데 이런 거예요. 피부암이 있다. 그 영상 데이터를 다 저장을 해갖고 어떤 환자가 왔을 때 그 영상을 찍으면 이게 어떤 암인지를 파악하는 그런 거. 그다음에 엑스레이도 마찬가지예요. 그 메디칼에서 어떤 폐 사진을 찍었다. 그럼 이게 무슨 병인지 그런 거를 파악하는 그런 축적 작업을 모든 과별로 다 하고 있습니다. 모든 과별로. 그래서 앞으로 활용할 분야는 정부에서 추구하는 거는 이거를 저희 치과뿐만이 아니라 메디칼 쪽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환자의 진단에 대한 도움이나 여러 가지 그 80가지 상반기에 대한 과제를 보면 어떠한 사소한 뭐 한의학적인 것도 있고 의학적인 것도 있고 인문학적인 것도 있고요. 온갖 게 다 있어요. 임학도 있고요. 모든 게 다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결과를 보면서 느낀 게 뭐냐면 앞으로 이 정책 방향이 이렇게 가고 있구나. 모든 분야에서. 그러면 우리 치과계도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것도 그 중에 하나일 거고 지금 작년에 서울대 방송학과는 어떠한 다른 또 과제를 받아서 진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이번 연대 교정과가 세팔로 또그 산정학도 진행을 하고 있고 전 이걸 진행을 하고 있고 앞으로 어떤 걸 하게 될 것인지는 계속 서로 다 연구하면서 발전해 나가야 만들어 가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답이 됐는지 모르겠네요. 조금 네네. 감이 좀 쉽게 오기 위해서 쉽게 한번 설명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이 그 국제과제 제목이 그 인공지능 학습 데이터 구축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학습 데이터를 구축해 놓으면 이 아까 16만 건의 임플란트 픽스처 데이터를 구축해 놓으면 정부에서는 어떤 일을 하냐면 이걸 갖다가 원하는 업체 지원 그 신청서를 받아서 이 업체가 적절한 업체다 하면 그걸 공개를 해줍니다. 그 업체. 그러면 그 업체가 예를 들어 한 업체가 자료를 갖다 구축해 가지고 예를 들어 AI 프로그램을 만든다. 그렇게 하려면 그 업체에서 그 데이터를 구축하기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걸 갖다가 이제 국제과제로 하는 거라고 생각하면 되고 의과 쪽에서 하는 그것도 마찬가지고 인공지능 학습 데이터를 구축하는 사업이 이게 큰 테마고요. 그래서 어떤 업체든지 자기가 임플란트 뭐 이런 픽스처 자료를 가지고 영상 데이터를 가지고 뭔가를 해보고 싶다 이러면 나중에 구축되었을 때 정부에 지원서를 내면 그 데이터를 활용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조금 이해가 되시나 모르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데이터라는 것은 굉장히 다양하고 방대한 데이터가 되어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요 5개 대학하고 10개 치과 병의원 이렇게 돼 있는데 그 10개 치과 병의원이 이때까지 저희 학교에서 임플란트 찾아주기 서비스를 하셨던 분입니다. 굉장히 노하우가 많고 이 사업을 했을 때 어떤 임플란트를 어떻게 영상을 구축해야 많은 그 업체들이 이걸 활용하고자 하는 선생님들이나 아니면 임플란트 업체, AI 업체에서 잘 활용할 수 있을까 하는 고민을 갖다 굉장히 많이 해오셨던 분이기 때문에 굉장히 잘 할 수 있는 인력 구성이 되어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16만 개의 이 데이터들이 몇 년 동안 축적된 거예요? 회장님 말씀하신 지금 상반기에 선정된 80개 업체 모든 메디칼도 마찬가지고 똑같은 식으로 하고 있어요. 이건 정부가 주도해서 하는 거고 그래서 이제 정 기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뭐 이거를 뭐 갖고 그런 게 아닙니다. 나라에서 전부 다 관리하는 거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국립도서관을 하나 만들어서 거기다 온갖 자료를 다 모으려고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나라에서. 그럼 그 데이터 확보에 참여하는 병원 5개 치과대학하고 10개 개인 병원 그 데이터만 모으는 거죠? 이번에는 표본 데이터를 해가지고. 그렇죠. 네. 맞습니다. 네. 시리즈로 연재해 주시면 너무 감사하고 중간중간에 또 이렇게 보고
보고해드린 식으로 결국에는 이제 결과물이 가장 중요한데요. 이제 차후에 이제 미래 이게 또 효용 가치가 어느 정도 되는지도 되게 궁금한데, 하여튼 지금 현재로서는 저희가 자료 수집에 굉장히 그 많은 공을 들이고 있기 때문에 추후에라도 궁금하시면은 그 진행 상황에 대해서 또 말씀을 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 잘 알아서 여기 또 기자님이 해줘서 아시지만 일단 치과계 학회에서 이런 연구 과제를 딴 것이 과연 있었는가, 지금까지 우리나라 역사상 치과계에서 딴 것이 있습니다. 특히 이런 거의 20억에 해당하는 돈을 갖다가 카오미에서 따려고 굉장히 애를 많이 쓰고 굉장히 연구 이런 역량을 갖다가 국가에 보여줬다, 치과계 학회가. 그래서 그게 하나고, 두 번째는 이제 이 데이터가 임플란트 찾아주기를 만약 예를 들어서 하면은 이게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미국이나 유럽에서도 이 데이터를 갖다가 거기도 임플란트가 있잖아요. 우리한테 협약을 맺어서 그걸 우리한테 이제 하면은 한꺼번에 찾아주는 이런 거기 하면은 그 산업적으로 다른 나라에 충분한 수출할 수 있는, 우리나라가 이 빅데이터를 통해서 이게 수출할 수 있는 큰 사업이 되거든요. 이거는. 그래서 이런 우리나라 그 바이오 발전을 위해서 카오미가 큰 일을 갖다가 했다. 그래서 두 가지 측면에서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임플란트 연구소를 작년에 만들고 그 11월달에 처음 그 에이징 디스플레이 여상덕 고문님 모시고 한번 그 포럼을 개최했었는데, 분기별로 한 번씩 1월, 4월, 7월, 10월 하려고 연장까지 다 계획을 세워놨었는데, 이 코로나 상황 때문에 모이지 못하니 포럼 자체는 온라인으로 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올해 말씀드린 그 포럼을 못한 거에 대해서 좀 저희도 아쉽고 기자분님들한테도 좀 아쉬운 말씀을 전해드리고요. 그래서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기자회견 이렇게 바쁘신데 멀리서 와주셨는데 사실은 뭐 식사 대접도 못하고 과거처럼 같이, 그다음에 또 과거처럼 어떠한 적절한 그런 걸 할 수도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책을 한 권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작 뉴턴이라고, 이분이 이제 그 주로 유명인들 전기를 쓰는 분인데, 그 아이작슨 신작인데 레오나르도 다빈치에 대한 책입니다. 그래서 이걸 한 권씩 나눠 가시는 길에 한 권씩 나눠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제가 이제 올해 읽은 책 중에서 가장 좀 인상적이어서 이게 이제 그러한 내용이에요. 다빈치 그 코덱스 그 기록한 게 있잖아요. 그것도 이제 일종의 과거에 500년 전에 르네상스 시대의 그 르네상스를 읽었던 그 다빈치 그 메모 7천여 개의 그 남아 있는 거기에 대한 이제 성장 과정부터 내용인데, 어떤 저희가 추구하는 AI 빅데이터 그런 거하고 연관되는 것 같아서 좀 집에 가서 좀 읽어보시라고 한 권씩 준비를 했습니다. 어쨌든 약소하지만 가시는 길에 한 권씩 가져가시고요. 저희가 추기가 잘 치르고 기회가 되면 가을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연말에 이제 송년회도 다 날짜를 잡아놓고 있는데, 그때 좀 같이 또 뵈서 식사를 같이 할 수 있으면 좋겠고, 그게 또 상황이 또 안 되면 또 내년 초에 정책과제 끝내고春季학술 내에 또 거기에 대한 또 기자회견을 또 마련해 보겠습니다. 그 전에 또 허심탄회하게 과거처럼 술도 한잔 하고 할 수 있는 기회가 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정말 멀리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파이팅을 한번 하시죠. 화이팅 할까요? 네. 화이팅. 하나, 둘, 셋. 화이팅. 여기 좀 봐주세요. 네.